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정말 존재할까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며느리가 마련한 새 집에 짐을 싸들고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방은 우리가 쓸 테니까 너희는 작은 방에서 살아라. 싫으면 이혼해.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놀라운 해답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30대 워킹맘이 겪은 충격적인 결혼 생활담입니다. 이 여성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조금 이기적인 사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주인공이 만난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며느리가 세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꽤 넉넉한 농사를 지으셨죠. 큰 논밭을 소유하고 계셨고 소를 50마리나 기르는 꽤 규모 있는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남부럽지 않게 자랄 수 있었고 서울로 대학을 갈 때도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에도 성공했고 회사에서 인정받아 실장까지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은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성격도 소박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꾸준한 수입이 있었고 착실히 저축도 해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연년생으로 둘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해볼까 해. 이 한마디로 이 가정의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반대했죠. 미쳤어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무슨 사업이야?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철밥통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그걸 차버리겠다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제조업 쪽이 앞으로 뜬다는 거야. 최소 20년은 괜찮을 거래. 두 사람은 거의 두세 달 동안 이 문제로 매일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해버렸어요. 아내는 완전히 당황했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는 이 남자와 결혼한 게 잘한 일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퇴사한다는 소식이 시댁에 알려진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이 큰 결심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걱정을 해주거나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어요. 퇴직금이랑 적금 다 깨서 사업한다며? 그 돈 아직 다 안 썼지? 일단 우리한테 300만 원 줘라. 이유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번에 아빠랑 나 60 환갑 때 여행도 못 보내줬었잖아. 이번에 비행기표 싸게 많이 풀렸다더라. 우리 여행 좀 다녀오게 300만 원 달라고. 자식이 인생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여행비를 달라는 시어머니를 보며 며느리는 정말 기가 찰 수밖에 없었죠. 사실 시어머니의 이런 성향을 며느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부부의 수입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큰 돈이 보이기 시작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사업은 초반에 정말 잘 되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깨가 으쓱해지고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아졌죠. 어느 날 남편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어요. 아내가 왜 연락도 없이 늦게 와? 라고 물었더니 남편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매번 그렇게 캐묻고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 뭉치를 꺼내 던지듯 주며 자,
여기 이걸로 알아서 시간 보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아내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남편의 허세를 가장 많이 이용해 먹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돈 냄새를 맡은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대놓고 과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용돈을 드려도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휴, 넌 돈도 잘 번다는 애가 명절 용돈이 50만 원이 뭐니? 우리 동네 국밥집 사장. 아들은 꼬박꼬박 100만 원씩 준다더라. 며느리가 어머니, 그 집은 애가 없지만 저희는 애가 둘이에요. 게다가 연년생이라 곧 학교에 들어갈 거고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지금 있는 돈을 다 우리 용돈으로 쓰라는 거냐?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며느리는 주방으로 피해 들어가곤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작은 복수를 했죠. 커피에 설탕을 안 타서 드리거나 주방에 있는 병뚜껑들을 일부러 세게 잠가 놓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시어머니의 욕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시누이 생일 때문에 식당에 가는 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음식물 쓰레기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게 있다더라. 설거지하다가 그냥 흘려내리기만 하면 된대. 그거 하나 설치하면 좋을 텐데. 요즘 무릎도 시리고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며느리가 그거 설치하려면 싱크대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지금 사시는 집에는 어려워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집을 하나 사주든지. 지금 우리 집 융자가 어머님 집 시세보다 비싸다고요? 그런데 이때 조수석에 있던 시누이가 며느리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는 무슨 집을 사달래? 이번에 친구가 시집 갈 때 걔네 시댁에서는 혼수까지 싹 다 해줬다더라. 엄마는 올케 언니한테 그런 것도 안 해줬으면서 무슨 집을 사달래? 시어머니는 너는 시끄러워. 맨날 오빠 편만 들고 오라고 화를 냈어요. 그때 마침 방지턱이 보였는데 며느리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어요. 뒷좌석에 있던 시어머니와 아이들의 엉덩이가 공중에 뜰 정도였죠.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고, 허리야, 너 운전 똑바로 못하니? 라고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운전을 오랜만에 해서 조금 미숙하네요. 제가 큰 소리 나면 집중 못하니까 사고 나지 않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죠. 언젠가 한 번은 사다리가 무너지겠구나 싶었는데 정말로 남편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출근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당신 뭐 해? 오늘 출근 안 해? 라고 물으니 남편은 나가면 뭐 해? 이제 다 끝났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직원들은? 그럼 당신 사무실은 어떻고? 대책 없이 회사 안 나가면 장땡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지만 남편은 지금 내가 나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신이 벌려놓은 일들을 외면하려고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내는 정말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차라리 아이들이 더 말을 잘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계속되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꾸역꾸역 회사로 나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내놓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참 사람 일이라는 게 허무하더군요. 하루아침에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들어오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죠. 더욱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가족을 힘들게 했어요. 남편이 망했다는 소문은 잘 나간다는 소문보다 10배는 빨리 퍼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침 그때 친정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셔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불행은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하잖아요.
지금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마저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걱정을 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새로 이사간 집의 상태였거든요. 처음 집을 본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어요. 급하게 이사간 곳이 너무 낡고 저렴한 곳이어서 거실장 뒤로 벽지가 너덜너덜하고 장판은 군데군데 뜯겨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이 오신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천장에서 물까지 새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표정으로 사위를 불렀습니다.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세. 그렇게 둘이서 안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충 들어봐도 남편이 아버지한테 싹싹 비는 소리였어요. 그렇게 천하무적이고 돈을 펑펑 써대고 허세를 부리더니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그것도 애가 둘이나 있는 집을. 애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자네가 그러고도 한 집안의 가장인가?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사업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일해서 전부 메꾸겠습니다.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어떻게 직원이 10명이 넘는데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가 있나? 어떻게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짧고 무모할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네한테 내 딸과 손주들을 다시 맡길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아버지는 어지간히 속이 상하신 건지 한동안 남편 혼을 내시고는 방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실 때 문틈으로 살짝 보니 남편은 풀이 죽을 만큼 죽어 있었죠. 친정 부모님을 버스터미널까지 배웅해드리러 나갔는데 아버지는 자꾸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마시고 또 하려다 마시는 걸 반복하다가 그대로 본가로 내려가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친정 아버지한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연아, 너 집 좀 알아봐라. 집? 무슨 집이요? 너희 애기들이랑 그런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니. 애들 키우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집에서 한 32평짜리로 한번 알아봐라. 웬만하면 아파트로. 요즘 인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아빠가 해주시라고요? 한번 알아나 봐봐. 그리고 아빠한테 다시 연락해라. 아버지 말씀대로 알아보니 그 당시 인천의 32평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논밭 대부분을 처분하시고 그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평생을 관리해왔던 논밭이었는데 당신 딸과 손주들을 위해 처분하셨다고 하니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고 동시에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계약한 날 바로 남편과 함께 본가로 내려가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장인어른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며 울먹거렸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아버지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딸과 내 손주들을 위한 집인데 자네가 왜 감사 인사를 하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편은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듯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한테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도대체 남편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들어봤는데 기상천외한 미션을 내려주시는 거였어요. 나는 아직 자네를 못 믿네. 친구 말에 홀라당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질 않나. 그렇게 벌려놓은 사업이 잘 나갈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다가 제 욕심으로 말아먹을 때는 끝까지 식솔들을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저 현실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으니 말일세. 자네가 생각해봐도 내가 이해가 가지. 자네라면 자네 같은 사위를 다시 믿을 수가 있겠나?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니요라고 대답은 잘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고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는 아주 밑바닥일부터 제대로 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네. 그게 내가 자네를 다시 한번 믿고 우리 딸과 손주들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 눈으로 자네의 변화를 봐야겠단 말일세. 남편은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네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로 내려와서 내 농사일 좀 돕게. 내 바로 옆에서 일을 도우란 말일세. 그러면서 자네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과연 내 딸과 손주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직접 판단하겠네. 내 마음에 들면 그때 자네도 내 딸의 집에 들여보내도록 하지. 친정 아버지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염라대왕을 본 표정이었죠. 곧바로 울상이 된 남편은 자신은 한 번도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변명했는데 그마저도 아버지의 말에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럼 사업은 해본 일이라서 뛰어들었나? 그렇게 꼼짝없이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게 된 남편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 그대로 본가에 머물게 되었고 저와 아이들만 다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나서서 남편을 혼쭐 낸다고 했을 때 내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 시기에는 남편에 대한 정이란 정은 전부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얼마나 정이 떨어졌으면 아버지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을 때도 남편과 함께 살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본가에 떨구고 혼자 인천으로 올라올 때 얼마나 가뿐한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친정아버지는 남편을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아버지가 보내주신 수많은 사진들 때문이랍니다. 매일 저녁 아버지는 그날 제 남편이 고생하느라 땀범벅이 된 사진, 울상 사진 등을 보내주셨거든요. 개중에는 똥 묻은 속꼬리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거나 다리가 풀려 논두렁에 고꾸라지는 등 정말 우스꽝스러운 사진도 포함되어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모른답니다.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싹 가시는 것 같았죠. 아무래도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쌓인 저의 감정을 알고 일부러 더욱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은 실제로 많은 변화를 보이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몸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연락이 전부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보, 오늘 모내기 하는데 나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해가 어찌나 센지 글쎄 내 피부가 홀라당 다 벗겨졌다니까. 여보, 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힘은 또 센가 말이야. 얘네 씻기고 먹이는데 내가 아주 피골이 상접하게 생겼어. 여보, 장인어른한테 나 조금만 봐달라고 하면 안 돼? 시간이 너무 안 가.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무리 우는 소리를 해도 단호하게 굴었어요. 절대 그 어리광을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2주쯤 지나니까 남편의 일방적인 연락은 진지한 고해성사로 바뀌는 겁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알겠어. 장인어른은 이 힘든 일을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면서 당신과 처제를 키워내셨는데 나는 도대체 그동안 뭐 하고 산 건지 모르겠어. 여보, 오늘은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우리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 소가 송아지 낳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던지. 당신 생각도 나고 말이야. 당신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았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아무래도 아버지가 육체적인 노동만 시킨 게 아니라 정신교육까지 한꺼번에 시켜주시는 것 같았죠. 얼마나 남편이 정신력이 연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친정 아버지한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오히려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저 나름대로의 힐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을 다시 만나러 갔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남편은 아예 못 알아볼 정도로 새까맣게 타고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집에 도착한 저를 발견하고는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몰라요. 여보, 너무 오랜만이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침 일으켜. 내가 들고 갈게. 그 전에 남편에게선 볼 수 없었던 듬직함이 생겼다 할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할 때도 옆에서 돕고 손수상을 차리는 등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해졌더군요. 이런 모습들이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닌 듯 친정 엄마 아빠는 익숙해 보였고요. 그리고 결국 친정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여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남편에게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 자네도 그동안 고생 많았네.
여기서 나랑 함께 지내며 배운 것들 쉽게 까먹지 마라. 여차하면 다시 여기로 불러와서 그때는 석 달을 함께 지낼 테니 오늘은 마음껏 먹고 쉬고 함께 들어가 살도록 하게. 아,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논밭 팔아서 나온 돈이 좀 남을 거야. 아파트 잔금 치르고 남는 돈은 자네 빚 갚는 데 쓰게. 아이고,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건 제 힘으로 다시 메꾸겠습니다. 참말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게. 사람이 다시 재기하려면 첫 시작도 중요한 법이야.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야 0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우리 손주들 잘 키워내기에 훨씬 더 좋을 것 아닌가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주신 아파트와 돈 정말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아파트는 내 딸 명일세. 자네가 허투루 하고 말고 할 거는 없어.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남편은 아파트가 제 명이라는 말에도 진심으로 아버지한테 감사함을 표했죠. 그 바로 다음 날 저희는 다시 인천으로 올라와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남편의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사실 당장 급한 빚들은 전부 갚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렇게 함께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사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사 당일 아주 황당한 일을 겪고 말았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울먹거릴 정도로 감사했던 건 시댁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핑계거리만 생기면 호시탐탐 남편 주머니에서 돈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얼쩡거리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입을 싹 닫고 외면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그나마 자기 용돈 모아두었던 거 보내준 시누이만 제외하고 모든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느꼈던 배신감은 말로 못할 정도였고요. 그렇게 쥐죽은 듯 조용하던 시댁에서 연락이 다시 오게 된 건 바로 이사 날이었어요. 한창 이사하느라 바쁜 와중에 전화를 걸어와서 대충 인사하고 받았는데 그게 시어머니였어요. 예, 너 이사한다는 집이 어디니? 어디예요? 몇 동 몇 호냐고.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세요? 저희한테 또 무슨 얌체 짓을 하시려고요? 너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됐고. 몇 동 몇 호니? 105동이요. 어머니, 지금 그 아파트 안에 계세요? 빨리 와라. 이 늙은이 길바닥에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저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집에 뭘 빼먹을 게 남았다고 아침 일찍부터 난리인지 겁이 나기까지 하더군요. 이삿짐을 전부 싣고 새 아파트에 도착하니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정말 힘이 턱하고 풀렸습니다. 정말이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광경이었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자기 집 짐을 전부 싸들고 온 겁니다. 어머님,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너희 오늘 이사한다며? 거기 우리도 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누구랑 같이 산다고요? 안방, 큰 방이 있잖니? 그건 우리가 쓸 테니까 너희는 저 작은 방 쓰면 되겠더라. 아직 애들이 크지 않으니 마지막 남는 방도 같이 쓰면 될 것 같고. 원래 사시던 집은 어떡하시려고요? 그 집은 부동산에 내놨다. 다시 부동산에 전화하셔야겠네요. 그 집 안 내놓는다고요. 우린 같이 못 살아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와서 사신다고요? 그리고 이런 얘길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 대뜸 짐부터 싸와서 들여보내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미리 얘기를 안 했다니? 남편한테 못 들었니? 내가 지난주에 연락해서 합가하자 그랬잖니. 여기 아저씨, 짐부터 옮겨주세요. 아니요, 아저씨 짐들은 싹 무시하고 지금 저희가 싣고 온 짐만 올려주세요. 여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고 오늘 비용도 제가 드려요. 저 아줌마 말은 싹 다 무시하세요. 뭐, 아줌마? 이게 보자 하니까 시어미한테 대체 무슨 말버릇이야? 더 험한 소리 듣기 전에 얼른 짐 빼세요. 돌아가시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만 같았어요.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면
눈앞이 번쩍거릴 정도로 혈압이 오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제가 화가 난 건 제 남편 때문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비치며 잘 살겠다고 해놓고 저한테도 분명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해놓고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에게 온 연락을 미리 말 안 했다는 게 너무나 괘씸했죠. 그런데 그렇게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제게 시어머니는 아예 기름을 들이붓더군요. 예, 듣자 하니 우리 아들이 네 친정집에서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왔다면서. 너네 아버지 그 사람도 어르신이 우리 아들을 쥐 잡듯이 잡았다는데 그럼 나도 이참에 며느리 교육 좀 제대로 시켜볼란다. 너는 전부터 아주 말끝마다 파락파락 대드는 게 버릇머리가 아주 잘못됐어.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너도 이 기회에 나한테 며느리 노릇 좀 똑똑히 해봐라. 알겠니? 싫으면 이혼을 하든지. 뭐라고요? 싫으면 이혼을 하든지 하라고? 제가 시어머니 그 말의 순간 벼락 맞은 듯 얼어붙었다가 이내 박장대소를 하며 푸아하하 하고 웃어버리자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오케이, 어머님. 알겠어요. 꼭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만세. 이혼이다. 만세. 세상에.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렸을까요? 이놈의 얌체 같은 짓거리에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집 식구들이랑은 진작에 연을 끊어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놀라운 해답을 준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기가 막혔고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꼭 이혼할게요. 그럼 어머님 바로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저도 제 집으로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가세요. 너 미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어딜 들어가? 나 말 아직 안 끝났어. 약이 바짝 오르고 당황해 바락바락 소리만 지르는 시어머니는 밖에 내버려 두고 저는 아이들과 홀라당 집으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기분 좋게 남편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이혼하래. 우리 이혼해. 그러자 남편에게서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이 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타이밍에 경비원도 와서 시어머니를 나무라기 시작했죠. 아줌마, 여기서 그렇게 계속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이거 짐들도 빨리 빼세요. 주민들 통행 못하고 있잖아요. 아줌마 때문에. 뒤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남편은 정말 그동안의 서름이 다 담긴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남편을 오해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의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베란다를 통해 그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3층이라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잘 보였어요.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 어머니는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니?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제 와이프한테 이혼하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요? 저희 힘들 때 엄마가 10원 한 장이라도 도와준 거 있어요? 제 와이프가 저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준 거 몰라요? 근데 엄마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논하냐고요? 제발 주제를 좀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엄마가 왜 이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염치도 없어요. 여긴 그리고 제 집도 아니고 제 와이프 집이라고요. 당장 돌아가세요. 제발 저희 집에 그만 좀 빌붙으시라고요. 뭐, 너 키워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냐? 그만 필부터. 천하의 호로 자식을 봤나?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못해드린 건 또 뭔데요? 때 되면 여행 보내줘. 용돈 두둑히 보내줘.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엄마는 왜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이 좀 적당히 할 줄도 알아야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언쟁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난처해 하는 경비원 뒤쪽으로 시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경비원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뭐라 말을 하는데 자신이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경비원은 목례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여보, 당신 내가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돌아와.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아들들이 다 당신 닮아서 사업 한 번씩 꼬라박는 거 안 보여? 그나마 큰 놈이 지 처자식 덕분에 좀 멀쩡한 집 마련했나 본데. 그러면 당연히 부모도 챙기는 게 아들 도리지.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당신 그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언제까지 있어야 해? 조금이라도 좋은 집에서 살자는 거잖아. 그러자 항상 말없이 조용하기만 하던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불같은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 걸신 들린 낭비병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어. 그리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유지시켜 놨건만 뭐가 다 쓰러져 가는가? 당신이 팔푼이처럼 명품이니 고급 음식이니 돈을 펑펑 쓰지만 않았어도 진작에 이런 아파트로 이사 오고도 남았다고. 애들이 겨우 사포애한테 집까지 얻어서 제 새끼들 제대로 눕히고 키우겠다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가? 정신 차려. 이 미친 여편네야. 뭐 미친 여편네? 당신이 젊었을 적만 못하고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인간 내가 여태껏 참고 살아준 거야. 감사하기나 해. 아무리 며느리며 아들, 남편까지 뜯어말리고 혼을 내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은 요만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저 악만 남아서 계속 소리만 지르는 게 아주 악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는 한숨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어. 당신 애들 집에 얹혀 산다는 미친 집만큼은 못 참아준다고. 그래. 그래서 내 집만 빼온 거 아니야. 나도 당신 때문에 집 옮기기 싫어. 당신이 알아서 옮기든지 해. 아니, 그냥 그대로 어디든 가게. 난 이제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아. 알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같이 못 산다는 소리 하는 거야? 이혼하자. 우리가. 내 서류도 가져왔으니 여기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두 글자의 시어머니는 두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다랗게 뜬 채 얼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에게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건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진짜로 거의 뒤로 넘어갈 만큼 충격을 받았는지 어버버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눈이 거의 뒤집힐 만큼 경기를 일으키면서 시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지금 30년을 넘게 같이 산 날 버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없으면 당신 수발 들어줄 사람이 어느 세상 천지 어디 있다고 그래? 뭐, 이혼? 이 나이에 이혼을 하겠다고? 유리가 깨지는 듯한 시어머니의 쇳소리에 몇몇 집에서 더 조용히 좀 합시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다시 후다닥 경비원이 시어머니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경비원의 뒤에는 경찰관 2명이 함께였어요. 그 경찰관에게 시어머니를 손으로 가리키며 뭐라고 하는데 아마도 내쫓아 달라는 말이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가 그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또 뭐라 잠시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다 들은 경찰관은 시아버지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나 여기 주민이라고. 주민이라니까. 예?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들. 엄마 좀 구해줘. 아들. 아니, 아저씨들 지금 실수하는 거라고. 민중의 지팡이가 사람 잡네. 아주. 경찰이 사람 잡아. 이거 놓고 얘기해. 나 여기 살 거라고.
시어머니가 너무나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자 끌어내던 경찰관 중 한 명이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여기도 엄연한 아파트 사유지입니다. 신고받고 온 경찰한테 이렇게 대하시면 공무집행방해 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아마 그 경찰관도 웬만하면 빨리 시어머니를 끌어내고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 시어머니의 그 듣기 싫은 쇳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다 보니 귀가 먹먹해져 일부러 그렇게 겁을 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에게 경고를 하면서도 그 틈을 타 귀를 막는 모습을 봤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시어머니는 겁을 먹었는지 곧바로 비 맞은 똥개 마냥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렇게 경찰관에게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처량한 모습이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도 많이 놀랐지만 저 역시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 특히 시아버지의 결정적인 한방이 많이 놀라웠죠. 그도 그럴 것이 평소 시아버지가 워낙 아무 말도 없고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니 저는 둘이 한편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거 시어머니의 낭비벽으로 인해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선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곧이어 시아버지는 남편을 토닥이며 그만 들어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곧 집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남편에게 문을 열어줬죠. 남편의 얼굴을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정말로 시어머니와 이혼을 했습니다. 약 한 달 뒤에 남편을 통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혼이 말이 쉽지 실제로 하려면 재산 분할부터 생활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이도 꽤나 있는 시아버지가 결단력 있게 전부 처리했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시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하던 그 성격대로 남편에게조차 자세한 얘기는 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이런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럼 원래 두 분 계시던 집은? 그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대? 그건 원래 아버지 거라서 아버지가 그대로 사실 거야. 부동산은 그대로 갖고 재산에서만 일부 분할을 했대. 일부가 아니지. 꽤 많이 해드렸다며? 두 분이서 같이 사신 세월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엄마는 그걸 갖고도 돈 없다고 계속 연락을 해오니까. 아휴, 언제쯤 정신 차리시려고 그러는지 원.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신대? 경기도 외곽에 원룸 월세로 들어가셨다나 봐. 당신은 잘 모를 거야. 거기가 이모들 있는 곳이라서 그리로 간 것 같아. 그렇게 돈만 달라고 밝히더니만 결국 그 나이에 이혼당해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산다고 했어요. 이혼 후 받은 재산으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죽어도 일은 못한다며 선택한 게 구걸이라니 솔직히 많이 충격적이었죠. 예전에 어디선가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가난해서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게 사실이구나 싶었어요. 사람이 제 분수를 제대로 못한 채 욕심에 집어삼켜지면 그런 괴물이 된다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무섭기도 했죠. 아들과 함께 보는 한자 학습지에 이런 글이 나오더군요. 삼독이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해가 되는 세 가지 중에는 분에 넘치게 사치를 부리는 것과 일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데 시어머니의 꼴이 딱 그 꼴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이 망가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있겠어요.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오히려 더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 아들, 딸에게 떳떳한 엄마이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게 되던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참 다시 생각해도 신기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나이가 60을 넘기도록 제 고집만 부리다가 스스로를 망가뜨렸으니 말입니다. 반면 남편은 제 친정아버지 덕에 전에 없던 성실한 모습으로 일하는 바람직한 일꾼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의 이간질로 잠시 의심했던 게 너무나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남편은 현재 과거 사업할 때 알아두었던 인맥을 통해 전자기기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몸은 고되지만 그래도 페이가 높은 편이고 여기서도 경력을 쌓는다면 점점 몸값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아예 관련 기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주경야독으로 퇴근 후엔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즘은 전에 없던 애틋한 마음도 생기곤 한답니다. 세상에 우리 남편만한 남편 또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요.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만간, 아니 어쩌면 앞으로 천천히 시아버지와 친해져 보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많이 오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앞으로는 더 잘해드리려고요. 사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제가 깨달은 건 참 많았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 말이죠. 친정 아버지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구나 싶었어요. 반대로 시어머니처럼 나이만 먹었지 정신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존경받을 만한 어른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 저희 가족은 평온합니다. 시어머니라는 폭풍의 핵심이 사라지고 나니 모든 게 안정되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고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지금의 상황을 맞게 된 것도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삶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대신 저는 앞으로 제가 어떤 시어머니가 될지, 어떤 어른이 될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며느리나 사위에게 짐이 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교사를 얻었고,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본보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진짜 가장의 모습이죠. 그런 남편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비록 전에 살던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집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평화가 있으니까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집이 조금 작아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산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가끔 남편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면 어떻게 해줄까?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절대 그렇게는 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의 이런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평안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그런 악연은 멀리 달아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저희 가족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